다들 강사별 간담회 듣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연사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림논술의 손봉우라고 하고요. 인문논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박수는 안 치셔도 돼요. 아까 들으면서 받았으니까. 제가 한 35분 정도에서 한 40분 정도 어떤 얘기를 좀 이제 드릴 거냐면은, 우리 이제 왜 성적이 좀 애매한 친구들 있잖아요.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고생하시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자녀분들이 성적이 사실은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든 합격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성적이 정말 좋거나 혹은 성적이 정말 나빴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확실한 결단을 내리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성적이 약간 좀 애매하셔가지고서 좀 이 자리에 와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약간 좀 애매한 성적대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를 얘기할까요? 굳이 이제 뭐 내신으로 따지면 얼추 한 2점대 후반, 조금 이제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3등급대 친구들이 포함이 되고 4등급대 친구들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5등급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성적을 올릴 것 같은 친구들도 사실은 전부 다 애매한 학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애매한 학생들이 내년에 이제 본인이 그래도 원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들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 학습법과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제 강의 소개와 그다음에 합격자 소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방법은 이제 크게 정시하고 수시가 있을 텐데, 사실은 우리 애매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를 버릴 수가 없어요. 정시 같은 경우는 원서를 몇 장 쓰죠? 3장 쓰죠? 가나다. 수시는요? 원서 6장을 쓰죠? 그러니까 수시는 사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더 많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6장을 이제 쓰는 방법이 크게 뭐 교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정도 될 텐데, 논술 이외에 다른 전형을 좀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제 보시는 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제가 일부러 건대부터 넣었어요. 왜냐하면 건대 위에 중경외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신이 2.0 이내로 조금 들어가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합격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건대 이하로 조금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화면이 약간 좀 흐리긴 할 텐데, 이렇게 조금 이제 보시면 이 참고에 보면 이제 50%, 70% 써져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전체 합격자 성적, 전체 합격한 친구들 중에 성적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요 퍼센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50%라고 하면은 10명 뽑았을 때 5번째에 해당하는 성적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70이라고 써져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7번째에 해당하는 친구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우선 건대, 동대, 홍대, 숙대 라인까지만 한번 잠깐 볼까요? 요 성적은 올해 입결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입결을 제가 조사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 건대부터 숙대는 이렇게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내신이 어느 정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최고학과 기준으로 이렇게 좀 보면 얼추 2.5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2에서 2.5 정도.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간혹 약간 좀 헷갈리셔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합격자 내신 평균 중에 최하학과 있잖아요. 건대부터 숙대까지. 보면은 4점대도 있고 뭐 3점대 후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일반 고등학교인데, 내신이 3점대 중후반 정도면은 뭐 비교과 빵빵할 때, 건대, 동대, 홍대, 숙대도 뭐 1호 교육이나 글로벌 비즈니스나 이런 데 쓰면 좀 합격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좀 잘못된 겁니다. 왜 이 최고학과, 최하학과 사이에 합격자 내신 평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하학과 보시면 얼추 이제 4점대부터 3점대가 있는데, 대부분 학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어문 계열, 그것도 외국어 계열하고, 두 번째는 경영 경제 계열입니다. 근데 보통 경영 경제 합격 비중이 높거나 제2외국어 계열 쪽에 합격 비중이 높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외고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내신이 조금 낮기 때문에 걔네까지 일반 고애들하고 내신을 평균 내면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대학을 합격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실 때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를 보시려면 외국어 계열, 그러니까 어문 계열 안에서 외국어 계열 빼시고, 그다음에 상경 계열을 빼시고 나머지 학과들 평균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 밑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가천대학교가 있는데, 뭐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정도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한번 넣어봐도 되겠구나. 내신이 얼추 뭐 한 3.0에서 3.5 정도면 한번 넣어봐도 되겠구나.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자, 다음 장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거 좀 이제 인서울권 기준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생각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신 반영 비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 아직 입결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올해 입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발표가 되는데 이것보다 합격자 내신 평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반영 비중이 작년보다 더 축소됐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대학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입학사정관들이 애들의 어떤 능력들을 평가하는 지표로 내신을 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왜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인서울권으로 구분을 하는데 한 3.0 정도면 우리 아이가 뭐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성신여대를 이렇게 보시면은 합격한 친구들 내신 평균들 최하 학과가 전부 다 3.0 이내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뭐 3점대 중반까지, 2점대 후반까지 보통 붙고. 그래서 인서울권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다면 요 정도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2.5에서 3.0 사이면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높은 거고요. 3.0에서 3.5 사이라고 하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3.5에서 4.0 사이다라고 하면 비교과가 많았을 때 합격 가능성이 조금 있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해봤는데 사실 교과로도 지원 가능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내신 3.0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봤는데 내신 3.0에서 3.5로 만약에 교과로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갈 수 있는 학교가 딱 세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동덕여대 밑에 일부 하위학과, 그다음에 한성대학교 야간, 그리고 서경대학교 일부 학과들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3.5 이상 넘어가면 교과로 사실은 지원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밑에 제가 이제 내신을 기준으로 좀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약간 좀 러프하게 잡은 겁니다. 내신 2.5 이내라고 하면은 건동호숙 정도 지원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인서울권은 제가 봤을 때 2.5 이상이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2.5에서 이제 3.0 사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서울권 기준 합격 가능성이 매우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3.0부터 4.0 사이는 뭐냐면 비교과가 그만큼 내신이 나쁠수록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조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신이 4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다른 전형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뭐 인서울권 정도의 대학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학습 방법이 매우 간단해요. 일반 고등학교 내신 3.5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인서울권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번 지원해 볼 만한 정도의 내신이 되거든요. 근데 내 목표는 그냥 인서울권에 합격하면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신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이 얼추 한 3.5 내외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 된다 하더라도 뭐 내신하고 비교과 그다음에 플러스 뭐냐면 조금 더 괜찮은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면 논술을 몇 개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이 한 4.0 넘어가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보다는 그냥 수능하고 논술 쪽으로 비중을 높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럼 학교 레벨을 좀 한번 높여볼게요. 이게 조금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한 중경외시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내가 합격했을 때 다닐 의향이 있고 마지노선은 예를 들어 이제 건동홍숙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반고 기준 내신 2.0이면 2.0 내외 정도가 조금 잘 가면 중경외시고 그다음에 그냥 웬만큼 붙으면 건동홍숙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인 친구가 목표 대학이 중앙대부터 축대라고 하면 사실은 노수를 지금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신하고 비교과 중심으로 내년에 학습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데 다만 이럴 때가 얘기했죠.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름방학 때 한두 개 정도는 뭐 성대, 서강대 그 이상에 있는 학교들로 2개 정도 논술로 쓰시고 그때 가서 준비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 정도의 친구가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요 정도 내신이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목표 대학교가 건동홍숙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중경외시 라인까지 내신을 갖다가 끌어올리기는 어렵고 건동호숙 정도를 조금 마지노선으로 해가지고서 교과도 준비해야 되고 비교과도 좀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중경외시 이상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3.0이 넘어가는데 건동홍숙 이상을 갖다 꿈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내신을 버리는 게 낫고 수능하고 논술 중심으로 학습 전략을 세우시는 게 나아요. 자, 그러면 내신이 예를 들어 한 3.0 넘어가는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이 있는데 그 배부받은 자료 중에 제2 브로셔 잠깐 이렇게 이제 펴두시면 되고 그리고 페이지로 따지면은 9페이지가 되겠네요. 9페이지를 이렇게 넘기시면은
노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9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조금 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제 뭐 부모님도 아시다시피 뭐 앞에 다른 연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고대가 이번에 이제 노술 전형이 신설이 돼가지고서 최저 등급 조건이 약간 좀 높습니다. 고대 경영이 4개합 뭐예요? 미친 거죠. 4개합 보면은 사실 이 정도 점수 100분이만 좀 잘 나오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가 좀 뭐랄까요? 이쪽에 보면 노술 시험을 가장한 수능 시험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대 인문 같은 경우에 4개합 8인데 제가 봤을 때 실경쟁률은 얼추 조금 높으면 10대 1 정도 나올 거고 많아야 10대 1 이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주로 설명을 드릴 건 뭐냐면 약간 좀 애매한 등급대의 애매한 학교들이거든요. 그럼 학교로 따지면 얼추 중앙대학교부터 숙대 정도 라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중앙대학교 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제가 합 6에다 좀 써놨습니다만 중앙대학교가 올해부터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이 조금 착해졌거든요.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얘네 학교가 조금 이제 특이한 게 영어가 2등급까지 1등급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중앙대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영어는 가능하면 챙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영어 2, 만약에 국어 2, 뭐 수학 2, 3이 나오면 영어가 1등급으로 간주가 돼갖고 세계합 6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도 다른 대학교하고 약간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대도 세계합 6이거든요. 근데 성대 같은 경우에는 사탐 과목들을 별도로 반영을 합니다. 다시 말해 국어, 수학, 영어, 사탐1, 사탐2 이렇게 5과목 중에 세계합 6이니까 성대를 정말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사탐 2과목을 조금 신경 써갖고 성적을 이렇게 올려두면 최저 맞추기가 조금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추 경희대부터 숙대 라인은 2개 합 어느 정도 되느냐? 요 정도 되거든요. 합 4에서 합 5 정도 됩니다. 한 요 정도면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뭐 이제 최저 없는 학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조금 전략을 짜는 게 좋냐면,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맞출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그냥 성적들 잘 나오면 뭐 기분 좋아하고 약간 좀 안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개념치 마시고 6월 모의고사까지 보고 열심히 좀 공부를 하세요, 내년에. 왜냐면 이제 6월 모의부터 재수행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모의 때까지 가능하면 2개 합 4, 2개 합 5 정도를 목표로 만들자. 경희대부터 얼추 한 숙대 정도가 목표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탐에서 2등급 이상 하나라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최저 맞추기 되게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탐 한 과목은 반드시 조금 잡고 가자. 그래서 사탐 한 과목은 1에서 2 정도 하나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영역들을 합쳐갖고 2개 합 4에서 5를 목표로 달리자. 이렇게 목표를 1차적으로 잡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목표가 달성됐을 경우에는 9월 모의 때는 조금 더 한번 최저 등급 조건들을 높은 데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기합 6에서 세기합 7까지 도전하시면 이 최저가 충족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중에 노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성대나 서강대학교까지 지원 가능하고 그 밑에 이제 경희대, 외대, 건대, 동대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6월 모의고사 성적이 2개 합 5가 좀 안 나왔다고 하게 되면 9월 모의도 사실은 좀 재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개 합 4에서 2개 합 5가 만약에 9월 달에 나오면 경외곤동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소조합을 조금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애매한 친구들이 앞으로 공부를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좀 논술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논술과 관련된 말씀들을 좀 드리기 전에 우선은 부모님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그 노술 문제를 조금 출제하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조금 말씀드리고 한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대학교에서 노술 문제들을 만들 때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대학에서 공통인데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게 논술 시험이고 그 사고력을 독해로 보겠다. 그래서 그 독해를 4단계로 나눠서 보겠다라고 4단계로 나눠서 보겠다라고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이제 사실적인 독해, 추론적인 독해, 비판적인 독해, 창의적인 독해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논술 시험을 보겠다라는 게 대학의 논술 시험 취지였고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좀 이런 거죠. 자, 머릿속 한번 좀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설명회 간담회 오래 진행하고 또 들으시느라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실 수 있을 텐데 부모님들, 친구분들 중에서도 약간 좀 부자인 친구분들 계시죠? 없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들보다 좀 돈 많은 그 부자 친구하고 어제까지 뭐 밥을 한 3번 정도 먹었는데 밥 3번은 전부 다 어머님들이 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점심시간에 그 부자인 친구가 여태까지 내가 조금 얻어 먹은 게 미안하니까 점심때 내가 밥을 쏘겠다고 해갖고 오늘 점심때 같이 만난 겁니다. 자, 점심때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계산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그 부자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갑 안 갖고 왔다. 자,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돈을 누구한테 계산하라고 하는 거죠? 어머님들한테 계산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딱 캐치하는 순간 어떨 것 같아요, 어머님들? 네가 친구냐부터 욕이 나오겠죠? 이게 일종의 보면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이렇게 부자인 친구인데 자꾸 식사비를 나에게 물리는 이 친구에게 돈을 내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게 창의적인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대학교 논술 문제가 만약에 4개가 나왔다면 1번 문제는 사실, 2번 문제는 추론, 3번 문제가 비판, 4번 문제가 창의 이렇게 딱딱 나눠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독해를 이제 몇 개의 문제 스타일로 평가를 하느냐, 이거는 강사들마다 좀 범주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저는 6개로 범주화를 해요. 그래서 사실적 독해에 해당하는 문제가 요약하시오라는 문제고요. 추론적 독해에 해당하는 문제가 비교하시오, 설명하시오, 도표나 그래프를 해석하시오. 이게 이제 추론적 독해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비판적 독해에 들어가는 게 평가, 그다음에 창의적 독해에 들어가는 게 뭐 해결책을 쓰거나 입장을 선택하는 자기견해 파트가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모님들한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애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이제 논술을 시켜보게 되면 이 독해 4단계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사실, 추론, 비판, 창의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창의요? 창의까지 못 갑니다. 비판이요? 비판까지 못 갑니다. 저 비판까지 가려면 기본적으로 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추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막혀요. 그래서 이제 추론이 보게 되면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문제 유형도 되게 조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추론이 어느 정도 되면 비판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수업을 할 때 애들이 추론적 독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론적 독해에 약간 좀 비중을 두고 수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들 제가 나눠드린 이 브로셔를 보게 되면 그 안쪽에 이렇게 펴보시면 제 왜 논술 1등급반 논술 수업 교재에서 이렇게 4권이 쭉 나왔잖아요. 그 비교형하고 설명형은 제가 7주 진행한다 그랬는데 비교형하고 설명형이 전부 다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추론적 독해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자기견해형, 창의적 독해 플러스 자료 해석형도 사실은 추론적인 독해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추론적인 독해의 비중이 조금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론적 독해 관련된 문제 유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절반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대학교 논술 문제들이 뭐 각각의 독해 영역을 이렇게 나눠서 옛날에는 문제가 4문제가 이렇게 출제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문항수를 2개에서 3개 정도로 줄이고 독해를 이렇게 조금 묶어서 문제를 출제를 해요. 뭐 1번하고 2번 사실하고 추론을 결합해서 문제를 만든다거나 뭐 2번하고 3번 뭐 3번하고 4번 2번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문항수를 줄였습니다. 한 문항에서 적게는 3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떤 얘기들을 좀 할 거냐면 이 4개의 독해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총 6개인데 그 6개에 맞춰서 이렇게 수업들을 좀 진행을 합니다. 요약, 비교, 설명, 평가, 자료 해석, 그 다음에 자기견해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친 게 6개인데 모든 대학교의 문제를 범주하게 되면 이렇게 6개로 묶일 수가 있어서 이 6개의 문제 유형에 맞는 독해법과 답안 구조를 잡는 수업들을 합니다. 요 다음 장에 보시는 건 뭐냐면 제가 애들 요약시킬 때 답안 구조를 잡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독해 방법들을 갖다 정리한 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다른 강사들하고 다를 건 없어요. 문제 유형별 독해법을 배우고 그 다음 매끄러운 논리 전개 방법들을 배우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의 논술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여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다른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들을 제가 막 더하진 않을게요. 뭐 예를 들어 학생들의 성적을 앱으로 관리한다라던가 이건 이제 공통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시간들을 내가지고서 봐주는 다른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도 아마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좀 안 드릴 거고. 자, 지금 이 보시는 게 학생 답안이거든요. 이 답안은 작년에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에 합격했던 친구 답안인데요. 이 친구가 실제 시험장 가서 쓴 답을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이 친구가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들어갔을 때 경쟁률이 176대 1이어서요. 얘네 학교가 최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만으로도 얘가 장하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는데, 올해 11월 달에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 답안이 최우수 답안으로 선정이 돼서 학교 입학 쪽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다고. 그래서 그 답을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준 겁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안 그래도 얘네들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합격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전체 학생 중에서 가장 잘 쓴 답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답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뭐냐면 이제 한양대학교 인문논술 수석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배웠던 친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무래도 수시 때 모든 전형 중에 평균 경쟁률이 가장 높은 전형이 논술 전형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참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애들 합격 당락은 전부 다 독해와 그다음에 매끄러운 논리 전개에서 합격 당락이 대부분 결정이 되지만, 그래도 실제 시험장 가서 애들 독해 능력도 비슷하고 논리 전개 능력도 비슷하다고 하게 되면 어쨌든 다른 친구들보다 뭔가 잘 써야 붙는 시험이 논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논술 시험은 숫자가 아니라 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숫자보다는 훨씬 더 조금 섬세하고 예민한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애들의 문장력이나 표현력들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건 저만의 수업 방식인데 3주에 한 번 정도는 뭐냐면 어휘력을 향상시키거나 혹은 논술 영역에서 필요한 어떤 사탐 주제나 이론들을 애들한테 익힐 수 있는 수업들을 십자말 풀이를 통해서 약간 조금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친구보다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십자말 퀴즈 등을 진행을 합니다. 저만 하는 수업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요건 바로 뭐냐면 학생들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제가 3주차쯤에 나눠주는 프린트물인데, 대학교 논술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잘 나오는 주제들이 좀 있어요. 보통 이제 사탐 영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요 사탐별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논술 문제 중에 한 70% 비중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회문화나 혹은 뭐 정법이나 경제에서 나오는 주제나 이론 등을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애들과 조금 학습을 하고, 이 어떤 개념이나 이론들 같은 경우에 잘 모를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십자말 풀이 퀴즈를 통해서 끊임없이 익히고 있어요. 논술과 관련된 자주 나오는 어떤 이론들을. 그러면 두 가지가 향상이 되는데, 지문에 대한 이해력도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현력도 향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건 바로 뭐냐면 이제 제가 학생들 어떤 답안들의 구조를 잡아줄 때 이렇게 정리해준 표인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 1번에 보게 되면 제가 이 두 번째 단락에 뭐 백자 내외 옵션 밑에 보면 다른 분석 시도라고 나왔죠. 여기 가로쳐 놓고요. 이 부분. 이것도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은 분석을 했을 때 같은 점수를 받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나는 어쨌든 이 친구들보다 조금 더 다른 분석을 시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게 되면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지점들을 콕 집어가지고서 조금 더 심층적이고 창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점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심층적이고 뭐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표현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없을까를 고민했는데, 그걸 저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테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 요 브로셔 앞부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맨 위에 보면 이제 디테일이 다른 강의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개성이라는 말도 편의상 요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 이렇게 조금 애를 쓴다는 지점들. 자, 그래서 말씀 좀 드리면 모든 대학교 논술 준비를 유형별 독해와 구조를 통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익히는 그런 강의들을 토대로 대학별 합격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수업들을 저는 지향하고 있어요. 자, 근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수업을 해도 합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합격자 친구들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제 합격한 친구 중에 이제 중앙대학교 합격한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다른 반 선생님한테 수업을 한 달 정도 듣다가 건너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서울권 정도가 마지노선이었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학교가 중앙대학교였어요. 쓴학교 중에. 이 친구는 글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좀 자신감이 별로 없어가지고서 제가 이 친구를 보통 어떤 식으로 코칭을 했냐면은 뭐 클리닉 시간에 따로 봐가지고서 다시 쓰기를 해주면서 이 친구 너는 충분히 글 잘 쓰는 친구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라라는 방식으로 조금 코칭을 많이 해줬었고요.
다행히 이 친구가 1지망에 중앙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숭실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는 예비를 받았어요. 중앙대학교는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좀 뭐가 있느냐. 대학교마다 논술 문제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 논술 문제와 본인이 좀 잘 맞는 그런 궁합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대학 논술 문제의 난이도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의 서열이 비례하진 않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좀 오래 해서 저하고 좀 기억이 나고, 이 두 번째 친구는 이제 경희대학교 국문과관 친구인데, 영신여고 논술 수업 갔다가 좀 만나는 게 인연이 되어가지고서, 논술 수업을 이제 꾸준히 진행을 했었던 친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신여고에서 내신이 이제 3점대 한 중반 정도 나왔던 친구고,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합격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친구는 나뭐뭐란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동국대학교 합격했다고 합격 통지서를 조금 보내왔는데, 이 친구는 약간 좀 기억이 나는 게 수업을 제가 오프라인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다른 과목하고 제 수업이 조금 충돌이 돼서 제 강의를 항상 영상으로만 들었던 친구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영상만 듣고 합격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친구가 저하고 따로 나를 잡아서 논술 클리닉 시간에 이 친구 좀 따로 만나가지고서 항상 다시 쓰기는 좀 해와가지고서 계속 봤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외대에 합격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을 했던 친구고,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애착이 갔던 건 너무 논술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보면 이제 뭐 대학별로 모의 논술 보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모든 대학교의 모의 논술에 전부 다 응시했던 친구고요. 아, 제발 조금 논술을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장 좀 애착이 갔던 친구였고, 다행히 이제 이 친구가 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좀 합격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 실력이면 원래 뭐 성대든 서강대든 연대든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이 됐던 건 뭐냐면 글을 쓰는데 기복이 있었어요. 점수에 높고 낮음에 조금 편차가 좀 심해서 조금 많이 걱정이 됐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이제 외대를 들어갔던 친구고, 얼추 이제 여기까지가 이 친구들이 내신이 어느 정도냐면 3점대 초반부터 4점대 초반까지 내신을 갖고 합격한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숙명여대 합격한 친구인데, 법학부를 들어간 친구고, 이 친구는 논술을 7월 달에 시작을 했었어요. 조금 늦게 들어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수업을 되게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운 지문 독해를 되게 좀 잘해요. 목표는 원래 인서울권이었는데 제가 좀 헛바람을 넣어서 숙명여대 한번 써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숙명여대 최저 맞추면 네가 독해를 잘하니까 여긴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갖고 숙대 지원을 유도했고 숙대를 붙었고요.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추가로 이 친구가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내신은 4.52 정도였고, 그 다음에 수능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거는 3등급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해요. 뭐 3.2, 4.2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한 친구를 더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동덕여대가 이제 올해 논술 전형이 신설돼가지고서 그 합격 등록증이 되게 좀 신기해가지고서 좀 합격한 친구한테 좀 보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논술 수업을 들었던 친구예요. 근데 왜 좀 이런 게 있죠? 고2 때부터 배웠는데 겨우 동덕여대 간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 매우 잘 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친구는요, 단 한 번도 다시 쓰기 과제를 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와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고요. 사실 논술을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대학 붙은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내신은 5.8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은 영하고 사탐만 파서 2등급 맞췄는데, 기본적으로 논술을 열심히 안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기분 좋아서 문자가 조금 왔어요. 자, 이 동덕여대를 합격한 친구들을 제외하고, 이 동덕여대 합격한 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합격했다는 걸 제외하고서요. 딱 이거 하나예요. 다시 쓰기를 매우 성실하게 해온 학생이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성적이 어중간한 친구들한테 이거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논술 문제 처음 풀다 보면, 처음부터 합격 수준의 답안들을 쓰는 애들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고 애들 글을 첨삭을 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제 보통 다시 쓰기를 해와라. 혹은 내가 클리닉 시간에 봐줄 테니 다시 쓰기를 해와라. 애들한테 이렇게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다시 쓰기를 하게 되면 보통 시간이 적으면 30분, 많으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걸 안 해와요. 그럼 애들한테 물어보죠. 야, 너 왜 다시 쓰기 안 해왔니? 한결같이 이유가 똑같습니다. 다시 쓰기를 안 해온 대다수의 친구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성적들이 애매한 친구들입니다. 3등급 돼서 5등급 때. 그러니까 해야 될 게 엄청 많죠. 수능도 공부해야 돼. 근데 사실은 뭐 내신은 거의 포기한 상태인데 뭐 내신도 막 하는 척해. 논술도 하는 척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수능 공부하느라고 논술 다시 쓰기를 못했어요.
내신 조금 더 챙긴다고 다시 쓰기를 못했어요. 항상 핑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애매한 친구들의 공통점은 핑계도 똑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하는 행동도 똑같거든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논술 때문에 바빠, 수능 때문에 바빠. 그럼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바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여유롭게 사는 친구들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되게 좀 신기했어요. 저한테는 매번 바쁘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하는 걸 보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했던 어떤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은 걸 보고 상당히 조금 놀라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딱 이거 하나 챙겨오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뭐냐면 아까 그 외대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논술 성적이 기복이 조금 심하다 그랬죠. 이 친구가 올해 광운대학교 모의논술 시험을 보고 광운대학교에서 받아온 성적표였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문항 1번은 1등급 100분이 0.18 나왔고요. 2번은 5등급 나왔습니다. 전체 평균이 1등급 나왔고 그만큼 논술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사실 성적은 아니고요. 그냥 딱 성실성 하나입니다. 다시 쓰기 하나는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 그래서 제 수업 플러스 뭐냐면 학생의 성실성이 만나야 합격 가능성을 확실하게 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시 쓰기 정도는 조금 해올 그런 자세가 되는 친구들은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 수업은 이제 곧 모레 12월 30일 날 조금 개강을 하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저 14명만 받겠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학생 수를 뭐 이제 제한 없이 이렇게 봤는데 성적이 애매한 친구들은 매번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목표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조금 더 섬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4명만 받아서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 우리 아이가 조금 성적이 좀 애매해서 걱정이시거나 중경외시 정도도 충분히 합격하면 괜찮은 학교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학부모님이나 학생들께서는 제 수업 한번 참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칠게요.